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본인들을 향한 감사원 감사가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찰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헌법상의 선관위는 좀 독립적인 기구인 것은 맞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채용비리 문제도 엄청 있었고 오늘 또 추가로 드러난 채용비리 건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곽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헌법상의 기관이고 또 그 위원회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면 뭐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네. 감사원의 감사 대상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결론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엄연히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 신분이 일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 기능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감사원에서 적정성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보장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현재 뭐 판결처럼 이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래 버리면 결국에는 자체 정화 기능에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관위에서 최근까지 이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체 정화 기능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좀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그에 준하는 어떤 감사 기능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향후에라도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감사원 결정문에 보니까 자체 감찰 기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지금까지 불거졌던 채용 비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절 노력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은 담겨 있던데 자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외부인을 임명한다고 해도 그 임명 권한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외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건 여전히 좀 우려가 남아요. 지금 제가 행정안전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제 소공 기관이 중앙선관위입니다. 네. 제가 작년 9월에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 행안위를 제가 처음 업무 보고 질의를 했을 때 방금 말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원을 경력직 직원을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게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 무자비하게 채용을 했어요. 네. 가족회사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가족회사요. 그것만이 아니야. 이게 선거만 되면 전부 도망가.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다 휴가 내고 가버려요. 그래요? 네. 투표가 선관위가 이게 휴가 갔다가라도 선거 시작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멀쩡히 근무하다가도 선거 때가 되면 휴직하고 나가버립니다. 예. 이만큼 공직 기간이 허물에서 무너진 것이죠. 예. 제가 그 부분을 강력히 질타를 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예.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 이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제가 그 질의까지 했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이 정당하냐? 네. 너희들 잘못한 게 많은데 예. 저도 이제 그 지적까지 했어요. 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오늘 그 헌재 결정을 보니까 저는 헌재 결정문이 타당하다는 수긍이 가더라고요. 타당하다. 예. 왜 그러냐? 물론 직원 채용이라든지 직무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지만은 업무가 선관위의 고유한 업무가 정치적 중립의 제아들의 선거 임무 직무잖아요. 예. 그럼 선거 직무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 이것은 피감 대상으로 이렇게 감사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감사원이 요 중앙선관위는 기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헌법기관을 감사원이 행정기관,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중앙선관위를 하는 것 적지 않다. 고유 업무인 선거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에서 무조건 그래 우리 주장이 옳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네. 그만큼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고유한 선거의 중립 의무 이걸 존중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취재 법안은 중립 의무가 될 수도 더 노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선관위의 직무나 인사의 문제점은 사법적으로 우리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아주 치밀하게 수사를 하면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수긍을 해야 되고. 예, 감사원의 감사 문제는 헌법상의 독립기구이기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식의 어떤 이제 수사기관 이런 데서의 어떤 감시, 견제 이런 거 감시하고 필요하다. 본인들도 이걸 통해서 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예. 왜 그런 판단을 해주는지 현재에서. 네. 헌법상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것이죠. 의원님도 행안위원이시니까 예. 국감 때 좀 제가 철저한 감시를 지적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난해처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감사원에서 나온 공교롭게 감사원에서는 이 직무감찰 권한 없는 직무감찰이라고 했습니다만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878건의 어떤 채용 비리 건수가 적발이 됐고 그리고 표현 중엔 이런 게 등장하는데 선관위는 원래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관행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고 해요. 매우 폐쇄적이고 매우 폐쇄적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자체 감사를 헌재의 어떤 바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데. 제가 착각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 선관위에서도 선거직 공무원이 있고 예.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선거 네. 때 이렇게 잠깐 채용해가지고 공문 보내주고 막 뭐 잦은 사무를 맡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일장기 도장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찍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예. 채용 그분들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채용 비리가 있는 건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8급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을 사무총장의 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유리하게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상당히 폐쇄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그 지위의 어떤 오남용의 증거일 수 있는데 오늘 헌재의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편재상 감사원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하에 소속하에 있는데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감찰기구, 그러니까 감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라는 지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선관위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네. 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을 수 없듯이 그냥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잘하고 있다라고 오도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의 감사를 해야 되는 곳은 원인 국회입니다. 예. 국회 제가 행안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국회가 잘 해야 지적하겠습니다. 되는데 근데 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 후에 어떤 행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비위나 행위에 대해서는 포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국회와 정치권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선관위에서도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선관위의 직원 채용은 예를 들어서 뭐 행안부에다가 맡겨서 위임해서 직원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나와야지 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면죄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 채용의 비리 기본적인 경력직 채용입니다. 경력직 네, 직원을 경력직 채용.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고 선관위에서 거의 경력직 직원을 이제 채용을 안 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예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채용 절차 자체를 자체를 안 없앤 하겠다. 거예요. 예, 예. 네, 약간의 뭐 자정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선관위는 그렇다 치고 헌재 결정문을 보면 뭐 선관위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기구로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잘 해라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뭐 온 국민이 이 결정문을 다 세세하게 읽을 수는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제목만 보면 선관위에 면죄부를 줬네 이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예. 지금 왜 이 시기에 선관위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등장을 할 정도로 국민적으로 부정 채용 비리가 있는 기관 이런 인식이 좀 생겨 있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또 내서 논란을 일으킬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뭐 채용 비리 같은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국민의 신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도 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가 어떤 헌법상의 기관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될 상황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헌재의 선고가 시기상으로도 지금 헌재나 선관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 나왔다는 것도 과연 이게 시기상으로 참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선관위에서 네. 자체적인 어떤 정화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준 다음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좀 급하게 선고를 했나 봤더니 선관위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지가 1년 7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1년 7개월 정도 지났으면 1년 8개월 때 하면 어떠며 1년 9개월 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왜 이걸요. 지금인가? 예. 의심을 하다 보면은 네. 한없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했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로 본인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부정선거, 예. 요걸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언론과 헌재에서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됐고 클린이 됐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수 진영이나 이쪽의 생각은 그래 선관위가 부정선거로서 일단 공정성 이런 상황이야. 그런 의심을 받는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감사원에서 감사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면접 비슷한 걸 주게 된다면은 네.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주장이 희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 합리적으로 경강부회죠. 그걸 예. 연동이 생각하는 것은 예. 아마 헌재도 통상의 업무 처리 지침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입선출을 떠나서 이걸 먼저 심리를 했지만은 나머지 사건은 진행이 되겠죠. 이것만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딱 이 시점에 이게 끝나는 시점이 됐겠죠. 예. 또 선관위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 보수나 극우 진영에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했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믿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 그 감사 권한 없다 해서 그 믿음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저 경강부에 그 알겠습니다. 경강부에 의심을 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다른 정치인은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좀 폈습니다. 이기인 최고는 저 말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과문하지만 예.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인들은 7, 80만 원 받는데 왜 난 이렇게 높으냐. 근데 이건 이제 최근에 어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최근 트렌드를 좀 트렌드를 안 좀 보고? 저 유행에 민감하니까. 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것, 법원에서 사실 선거 사범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해 오긴 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 20년 이렇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특히 유권자의 어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히 다스리고 계속해서 그 기준을 강화했던 거거든요. 네. 작년인가요? 이 허위사실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 기준이 기본 8개월에서 4년 6개월 네. 그리고 벌금 550만 원에서 2,550만 원으로 강화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실 판결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감경 사유가 있느냐, 양형 사유가 있느냐인데 감경 사유는 없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양형 사유만 있었죠. 그 네. 동종 전력,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있고 또 방송과 같은 전파력이 센 데에서 이렇게 허위사실 발언을 하니까 그렇게 징역 2년 구형하고 1년 실형에 2년 집행유예 나온 건데 이걸 최근 트렌드를 지금 못 읽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네, 공중부양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뭐 그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공보물을 작성해서 배포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자이고 그리고 동종 전력도 있고 그런데 그 발언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가 받았던 이 형량이 2년 실형에 3년 집행유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강화된 양형 기준에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나 이재명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과거의 기준을 두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피력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좀 수긍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장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걸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마 2심에서는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무죄면 무죄지 왜 갑자기 무죄는 아니고 벌금 80만 원형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형을 선고하려면 70만 원, 80만 원 하지 그 말을 했습니까? 예. 그래요? 오직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어제 최우진술에서. 네. 아, 본인은 죄도 안 지고 억울하고 무죄인데 자꾸 기소해서 징역역 때리고 그러니까 오직 억울하면 그러겠으면 예. 고육지책이지. 예. 고육지책. 고육지책으로 나온 예. 말인가요? 너무 억울한 거지. 나는 죄가 안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육지책을 한 거지. 나 억울한 나를 죄를 씌워서 형을 선고하려면은 네.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한다면은 니그들이. 너무 세게 한 거 아니냐. 네. 그거지 고육지책이지. 너무 검사들은 억울하니까. 들어라. 네. 누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렇죠. 이런. 그거 진짜 판사네. 그렇군요. 이제. 아니 뭐 우리 민주당에 계시는 또 양문화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벌금 7, 8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좀 선거의 성격이라든지 예. 또 그 진술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 것들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였고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핵심 인물인 김문기 씨를 뭐 몰랐다든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든지 또 국토부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은 벌금 7, 80만 원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죠. 예. 사실 1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하는 마당에 구형은 1심보다는 높게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구형이 2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징역 2년이 될 사안이냐 이렇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은 1심 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맞다. 사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이 왜 무죄냐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걸 토론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안 남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무죄를 확실히 들고 네.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지 지금에서 80만 원을 주장하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이건 무죄입니다. 무죄고 또 가사 100번 양보를 해서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 뭐 이득을 봤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당선이 됐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의 뭔가 좀 본인을 향한 아니 수사를 이거 좀 막는 효과가 이거 없을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대장동 아니잖아요. 예. 백현동하고 김문기잖아요. 김문기 씨가 근데 대장동 자, 그것도 사건 관련해서 이제 거기까지 토론이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아, 네. 이 검사가 해석을 한 거죠. 해석. 예.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쨌든 이익을 받게다. 아니지. 검사는 우리 곽 의원님도 검사고 저 했지만은 검사는 워딩 자체로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거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재판하고 수사하고 하느냐인데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한 푼 받은 게 사실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이익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라는 그 규율을 의유를 하면서 이제 탄핵으로 강한 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본인의 주머니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본인의 어떤 재판에서 유리하게 된 그 재판의 어떤 권순일 대법관 그분도 이제 대장동에서 그 성남의 뜰이라는 법인의 고문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예.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온 건 없지만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된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용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벌금 물었지만 그 남욱 의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공소장에 써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이걸 따지는 것이 좀 논쟁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전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백현동 협박받았다고 하는 그 발언의 그 장소가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사무감사장이었는데 네. 그때 감사반장이 민주당 조응천이었었고 예. 질의자가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었었어요. 아, 지리자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김문혜 당의 의원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다른 당의 의원이 질의하면서 나온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같은 당의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거 한간에 떠도는 백현동 이거 의혹 이거 다 가짜 아닙니까? 라고 준비한 발언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답변을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네. 작정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건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실형을 내린 거죠. 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우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채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영도 상향 조정이 허위라고 단언을 하셔버린데 지금 그 말이 판례를 들고 준비된 발언이든 준비되지 않은 발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발언 자체가 허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냐, 협박이 있었냐 이게 이런 제가 부분이 이제 의원님 제가 성남시의원이었어가지고 예. 그 협박이 전문가셔요. 네. 그게 가짜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혁신도시법에 의거해서 그건 뭐 국토부 장관이 하라고 해가지고 의무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입 공공기관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네. 매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떠한 수십 명의 공무원들을 불러도 협박이나 직무유기 삼겠다라고 한 공무원이 없는 점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이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협박이나 어떤 뭐 다른 기관에서 어떤 강압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가 2단계만 종상향을 검토하다가 본인의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인벌브 되자마자 4단계로 훅 올려주는 그냥 개발 비리 개발이거든요. 예. 아니,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 네. 그게 국토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방정부 하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토개발법 43조가 의무조항에서 수없이 공문도 보냈고 또 관계 공무원들 회의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당연히 느꼈을 것이다. 그런 심리적 압박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냐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2단계만 올려달라는데 몇 단계 더 올렸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는 그 백현동에 아파트가 들어온 것을 처음부터 싫어한 거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시행자만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넣기를 원했는데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R&D 센터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채호 의원님은 내가 오늘 이걸 계속 하면은 우리 곽규태 이제 할 말이 없어. 예.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지고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도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그 국토부 관계자 공무원들이 1심에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 다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다고 지금 1심이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런 심리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검토 끝에 1심 재판부에서 이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유죄 부분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1심과 같이 유죄의 심정이 가는 거고요. 네. 사실 2심에 와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심리를 더 이상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된 상황이 아닌가. 제가 또 말을 하기가 좋은데요.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2심이 와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 이제 공소장 변경. 김문기 씨하고 관계 때문에. 그게 예, 두 종류인데 한 거고. 김문기 관련 예. 백현동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공소사실 특정이 안 됐던 김문기 부분은 공소 기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백현동 부분은 무죄나게 쉽죠. 예. 이제 그 공문에서 혁신도시법상 적용이 됩니까? 라고 성남시가 국토부한테 물었는데 국토부가 뭐라고 보냈냐면 그거는 귀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 재량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알아서 정확한 공문이 있어가지고 네. 공문으로 통한 압박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반박할 수 있는데 네. 진행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좀 다뤄봐야 될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정지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물론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리고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의 어떤 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거가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인 요 것 문제가 같아요. 네.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헌법 84조 문제요. 네, 그래서 그걸 최초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도 나라가 시끄럽다. 재판받아야 되니까 현재 예.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아야 되니까 이건 국제적 리스크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고는 소추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소추의 의미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다수 많은 헌법학자들은 자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저는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설이요? 예. 근데 사실 그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권에 계신 분들이 줄곧 얘기를 하시는 게 2017년에 소추의 해석을 소추의 해석을 제가 그 84조 예. 소추의 해석을 그 이런 기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 좀 광의적으로 재판까지를 지금 염두에 둔 것이다. 근데 예전에 그 한 성완종 리스트 예. 사건. 예. 언론에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의 어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니까 당내 후보가 되니까 논란이 있었죠. 예, 국민일보에서 10명의 헌법학자한테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7명이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게 했는데 사실 헌법 84조에 명확하게 이제 소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재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좀 일방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만 해석한다면은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두 가지의 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재판이 계속되면은 본인이 유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당연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것을 지금 뭐 국민들 상대로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얽히다 보니까 조문에도 없는 소추를 재판까지 확대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논리적으로도 조금 맞지가 않고 시기적으로도 과연 그런 주장을 할 때인가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법률가 출신인 두 분의 의견은 엇갈리는데 이기인 최고 생각은 어떠세요? 비법률가 출신으로서 한번 예.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건태 의원님도 그 소추의 개념에서 소와 추를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 네.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법률을 봐야 되겠죠. 다른 법률에서 그러면 재판과 소추를 따로 구분해 놓은 조항은 없느냐를 봐야 될 텐데 제가 기억하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도 자료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재판부의 의결을 넣어서 다른 기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상 재판 또는 소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과 소추를 따로 구분지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귀결을 할 수 있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의결한 그 헌법의 조항에서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 그 소추라는 개념에 재판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된다면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필요 없이 그냥 국회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말이 예.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문화된 규정사항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10명 중 국민 중에 10명의 국민 중에 8명 가까운 국민들이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좀 무리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다. 네. 아니 민주당하고 이재명도 반대가 된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권영성 헌법학자 헌법학자요? 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재판까지 네. 포함한다는 개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예. 있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이 아닌가 책을 싶어요. 다시 한번 보셔봐. 헌법학자시니까.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저희가? 제가 또 네. 권영성 헌법교수 아니, 권영성 근데 예. 법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이 문헌적 해석이거든요. 네. 소추의 의미는 기소입니다. 기소인데 예. 그것을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현직 대통령은 그 전에 기소된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에 대해 재판이 정지된다. 이것은 너무 문헌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 제일 뭐 논란이 안 생기게 하려면 재판 중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은 국민들께서 선택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예. 예. 국민들이 그 표로 네. 결정하면 제가 됩니다. 방금 우리 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는 많은 다수설이 재판이 중지된다고 이야기했고 두 분은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입법적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이러한 해석이 분분하는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대통령으로 뽑지 않아야 되는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 탄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현 대한민국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책임자다. 그래서 나는 찍어야 된다 생각한다면 찍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테니 하지만 나는 무죄이니 나를 믿고 찍어달라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해야 할 문제인데 네. 내가 본인이 아니라 그 말 할 수 없는데 네. 모든 사람은 대통령 후보냐 대통령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자기를 방어할 본능이 있고 네. 그런 기본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누구든지 다 재판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탓할 일은 아니고 방금 우리 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권의 탄압이고 정적 죽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필을 하고 그것이 대선 후보 지지도로서 제일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니체.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걸 안고라도 우리 뽑겠다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분에게 짧게 말씀 기회는 드릴 수 있는데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뭐 정적 죽이기를 위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사를 해가지고 뭐 기소를 해놓고 재판 받는 중이면 대통령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건들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굉장히 시간을 끌어가지고 예.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온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 대선이 몇 년 뒤에 진행돼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혹시 조기 대선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 헌법 84조에 있는 소추라는 것이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재판은 정지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시기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사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의 어떤 정적 죽이기 아마 두 분이 검사 재직 시절에 어떤 정적을 죽이려고 검사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헌법학자,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형사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이 형사사건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많은 법률에서 소추와 재판의 개념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좀 무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